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서울 주담대 한도 최대 8% 줄인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 한도를 최대 8%까지 줄인다. 왜 줄이냐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가계빚, 집값 동시에 억제하는 대책이다라는 거예요. 가계빚이 너무 많아졌고 집값도 너무 올랐다. 그래서 둘 다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대체 가계빚이 얼마인데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값은 올랐다 했었는데 가계빚이 얼마인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예요. 곱비 풀린 가계빚 1,896조입니다. 1,896조 역대 최대. 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가계빚이 1,896조나 된다라는 건데 가계부채 추이가 한눈에 보이죠? 꺾은선 그래프. 올라가다가 살짝 뜸한가 했는데 다시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 조사에 따르면 1년 뒤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라는 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34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주담대 얘기를 했죠, 저희가. 네. 서울 집값 상승에 주담대가 급증했다. 이게 또 가계빚이 느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가계빚이 이렇게나 크니 덩달아서 집값도 지금 오르고 그러니까 주담대를 좀 내려야겠다, 손봐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지금 동아일보는 부제에서 뒤늦게 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적었죠. 네. 골든타임을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는 일단 이 정책이 시행한다고 발표가 난 뒤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같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세계일보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5.5조로 자영업 채무 지원은 4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단 가계빚은 상당히 있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지갑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5.5조로 역대 최대로 가장 이 큰 폭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 채무 지원 40조 플러스 알파다. 지금 현행 30조였는데 더 크게 40조 플러스 알파까지 지원을 하겠다. 방점은 사실상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도 상당히 좀 실려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자영업 채무 지원까지도 10조가 넘게 지금 늘린다고 하는 건데 정부의 이번 발표 사실 곧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을 앞두고 이 발표로 경제에 좀 온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지방 이어 서울도 응급실 파행. 네, 저희가 지금 이 전문의가 지금 파업을 이 전공의가 파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역 의료부터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근데 지방에 이어서 서울도 응급실 파행이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이 최근 야간에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심정지 환자 외에는 신규 환자 수용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응급실 전문의 한 명이 조만간 사직할 예정이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 서울 소재의 또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이 과로 누적으로 야간 응급 환자 수용을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전문의 전공의들 지금 다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6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이 의료진들도 사실은 지방보다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말고 서울도 응급실이 지금 비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다음 기사 볼까요? 응급실 지금도 위기인데
추석이 두렵다라는 거죠. 추석 연휴 동안 아프면 어떻게 하나라는 겁니다.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프면 안 된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28일 다음 주 수요일 본회의 처리. 개원 82일 만에 첫 여야 정치 복원이다. 네.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또 저희가 일면에서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 개원한 지 82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사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법안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조금 불안한 건 28일 있는 본회의에서 이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처리하기 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등등도 재의결을 할 예정이어서 요 옥동자가 최종 탄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에 살짝 우려도 같이 실려 있다라고 하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누군가의 SNS로 보입니다. 누구의 SNS냐?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SNS인데 이 지금 한 4장 정도 사진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진 바로 여기죠. 네. 언뜻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야? 맞습니다. 테일러 wants you to vote for 밑에 안 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도널드 트럼프한테 당신이 투표하기를 바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인데 바이든인 줄 이 해리스인 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더불어서 요 옆에를 좀 볼까요? 네, 스위프티 for 트럼프.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서 여기는 스위프티 turning to 트럼프 after ISIS for 이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ISIS가 망친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전향했어요 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진들이 이렇게 올렸으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이 사진이 가짜다라는 거죠. 네,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가짜 이미지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직접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거죠. 더불어서 뭐라고 했느냐? I accept. 네. 나 그 지지선언 내가 받아들일게요. 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알고 한 거냐? 모르고 한 거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습식 사우나입니다. 네, 요즘에 딱 맞는 그런 얘기죠. 기사 볼까요? 해수면 높아지는 시기 물폭탄 몰고 온 태풍 종다리. 어제 말씀드렸죠. 태풍 종다리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혹시 효자 태풍은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수면이 높아지는데 물폭탄을 지금 몰고 왔어요. 네, 지금 이 서해상 부근에 있다고 하는데 출근길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가 대체 얼마나 내리는 건지 얼마나 더 내리려고 하는 건지 현장에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 지금 비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반도에 진입한 9호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비구름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 전 지역에 강하게 내렸던 비는 조금 전 약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흑산도 인근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한 종다리는 오늘 오전 소멸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남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에는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는 최대 100mm 이상, 두 해 수도권과 서울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에 발령됐던 폭풍 해일특보는 오늘 오전 7시쯤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최민성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잠수교 부근은 비가 오긴 오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집중호우처럼 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최 기자가 얘기하기를 일단 오늘 오전 중에 좀 소멸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태풍의 이동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19일 오전 이 새벽 3시에 처음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 9시에 생각보다 좀 일찍 약화됐습니다. 세력이 열대 저압부로 좀 약화가 됐다.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서남서쪽 부근 해상에 있다가 오늘 오전 9시 잠시 뒤입니다.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오늘 오전 9시라면 거의 지금 소멸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오전 9시가 일단 소멸 예정 시각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멸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쨍 하고 해가 뜨느냐? 아니라는 거죠. 소멸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하루새 날개 꺾인 종다리 습식 사우나 몰고 온다. 네. 비는 계속해서 좀 더 오고요. 더불어서 습식 사우나를 몰고 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럼 습식이 아니었었는 무지하게 더웠는데 쪘는데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습식이 지금은 건식이었다. 이 진짜 습식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 뜨거운 수증기를 품고 와서 이 수증기를 쓱 밀어놓고 본인은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 열대야 앞으로도 계속 간다. 언제까지 가냐? 다음 기사 보시죠. 초유의 한 달 열대야 8월 말까지 간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어요. 한 열흘 정도. 그런데 8월 말까지 앞으로 남은 8월도 계속 폭염의 열대야다라는 겁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보통은 입추가 지나고 나면 비가 내리고 좀 선선해지기 마련인데 비가 내리고 오히려 습도만 높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울 최저기온이 21일, 22일 27도 최저기온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기온이 27도. 23일, 26일, 24일, 25일 25도. 26, 27일, 네, 뭐 26도. 28, 30일 25도. 내려가 봐도 25도가 최저기온이다. 근데 열대야 기준이 25도죠. 네. 그럼 계속 열대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최수영 위원님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이 기록 경신이에요. 네. 지금 오늘 산자부가 발표한 자료 하나 보니까 네. 역대 전력 수요 톱10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톱10 중에 6번이 이번 달에 집중됐다. 전기료 걱정됩니다. 8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처음으로 기상청이 네. 폭염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염 백서에는 이 폭염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네. 이제 구조 규명해서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지금 실제 폭염이 우리 물가에 미친 영향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태풍, 엘니뇨, 뭐 장마 이런 쪽에는 백서가 발간된 적이 있는데 네. 폭염 가지고 백서가 발간한 건 처음이에요. 정부 정책, 즉 이게 재난의 일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연내 발간한다는데 그만큼 위중하게 정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폭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 백서도 지금 사실 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평이 어떤 만평이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폭염에 붕 떠서 물속으로 풍덩.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물속으로. 그럼 뭐는 물속이 아니야 싶죠?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밖으로. 네. 해안의 양식장 수백만 마리가 지금 폐사했다. 다 지금 여기 천사마크 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물고기 떼입니다. 네. 덥다 너무 더우니까요. 물고기도 죽고요. 밭 작물도 다 타 죽고요. 지금 뭐 제대로 지금 살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이상 기후 관련해서 근데 이 정도 되면 지금 뭐 폭염 백서도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윤영 대변인님. 네.
폭염 당정은 안 합니까? 저희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날 네.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기료 감면 방안에 대해서 네. 정책을 되게 상세한 수치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거에서 지금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지금 입추는 배신해도 처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좀 틀린 상황에서 배신했잖아요. 네, 배신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민생에 긴밀하게 대응하자라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 되면 당 차원에서라도 정부에게 폭염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고위 당정을 열 수도 있다, 건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아까 뭐 전기료 어마어마하네 어떡하지라는 말씀드렸는데 전기료 대책은 뭐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전기료 말고도 지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지금 폭염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례적인 폭염이기 때문에 요건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신경전입니다. 신경전? 누구랑 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지 기사 보시죠. 대표회담 생중계. 야, 이벤트 정치 아니야. 실무협상 하루 연기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는 25일 여의도 회담에요.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하기로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 연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거보다 국민들한테 저희가 빨리 뭔가 결과를 드려야 되는 거라서 형식도 두 분이 이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안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백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하셨나?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네, 지금 두 여야 비서실장이 주거니 받거니 핑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는 이래요. 일단 마지막에 우리가 들은 박정하 비서실장,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 얘기는 윤경호 위원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안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무리한 거예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저런 얘기를 왜 둘이 커튼 뒤에 만나서 하지? 기자들 놔두고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그거부터가 저는 서로 지금 실제로는 마음이 딴 데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야 간에 이제 지도부가 확정이 된 다음에 네.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정책 관련 회담을 하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절대 지지층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중도에게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갑니다. 조금 왼쪽에 치우쳐 있던 당은 우리 오른쪽으로 갑니다.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던 당은 왼쪽으로 갑니다. 뭐 이거일 텐데 정작 본질은 놔두고 저렇게 변죽 놓고 건드리는 거. 아까 신경전이라고 했던 얘기. 네. 그러면 짜증나죠. 저거 보고 있으면 정말 본 뜻이 없구나. 두 양 대표 비서실장들이 정말로 뜻이 있다면 네. 따로 만나면 되죠. 그걸 왜 기자들 불러가지고 본인들이 상대에게 얘기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합니까? 저는 그거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네. 빨리 양 당 대표 비서실장들이 만나서 좀 만나면 한순간에 다 정리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자들이 물어본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절차 아니냐. 이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해식 실장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하 실장이 그냥 기자들이 묻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수석 대변인도 하고 이런 막 공보 업무에 이른바 전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냥 이거를 언론에 툭 던지는 건 고도의 계산된 전략 아니냐라고 이렇게 최수영 의원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걸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고 보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뿔의 형식은 빌렸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음. 만일 이게 성사되잖아요. 네. 미리 보는 대선 후보 토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 후보 토론의 연구 결과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격렬한 토론이 오가도 이 지지층에게는 전환 효과, 지지를 바꾸는 전환 효과보다는 오히려 지지를 강화하는 강화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민감하냐? 네. 중도에게는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진영에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툭 던졌지만 물론 네. 이게 뭐 민주당이 받아준다면이라는 조건절을 달았는데 네. 툭 던졌는데 민주당은 민감하게 받으면서 지금 속으로는 아마 저울질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작정 거부해버리면은 네. 이 마치 뭐 피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 네. 여기서 역제안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좋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의제 논의까지도 다 중계하자라고 역제안할 수도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면 네. 그 자체로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수싸움이 있는 거는 이게 바로 미리 보는 TV 대선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 당에서 민감하게 이걸 대응하고 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물꼬를 튼다면은 네. 이번 그 여야 대표회담은 영수회담보다도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보는 대선 TV 토론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성사가 되면 이란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빨리 붙는 대선 전국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장 변호사님, 민주당은 받을 의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무 협의를 통해 네. 뭐 받을 가능성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네. 이 대표 회담을 뭐 생중계하자라는 제안을 앞서서도 뭐 윤경우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걸 언론에 얘기할 게 아니라 비서실장끼리 실무회의에서 얘기를 하면 됐었죠. 그리고 그 실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저렇게 빨리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이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대표의 회담을 사실상 이벤트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유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수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생중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대선 후보의 어떤 토론의 성격이 될 수도 네.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대표가 하는 게 대표끼리 만나서 하자는 것이 토론회가 아니라 회담이거든요. 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보여주는 토론은 정말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네. 이기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대표가 돼서 두 분의 이제 회담, 첫 번째 회담에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물론 경쟁하는 모습도 좋겠지만 네. 경쟁을 하면서도 협치를 이뤄나가는 모습, 한 발씩 양보하면서 민생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주는 것. 이거를 저는 국민들이 원하시고 이게 바로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당대표끼리 처음 만나서 회담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사실 실무회의 전에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 생중계하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예의도 애도 맞지가 않고 네. 그리고 이 회담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솔직히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예요. 회담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교집합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내자라는 교집합을 찾자는 게 회담인 건데 이게 생중계를 하면 TV 토론처럼 돼버리고 TV 토론이라 함은 각 주자들, 후보들 간에 다른 쪽을 누르고 내가 돋보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 공개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인영 대변인님. 네. 저는 공개를 충분히 한동훈 대표가 공개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세히 지금 보셔야 될 게 비서실장도 어쨌든 지금 회담을 하는 일종인 거잖아요. 사전회담 양식이잖아요. 사전회담에서 미리 의지를 던져야만 이게 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제가 민주당에서 불쾌하다, 뭐 예의 어긋난다는 말씀하신 거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했을 때 사전에 협의된 상황을 어겨가면서 A4용지에 꺼냈던 그런 걸 보고 예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 불쾌한 게 맞는 거지 미리 충분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하기에 앞서서 사전 네. 의지를 던지는 건 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고 또 여의도 문법을 탈피했고 그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너무 대치 상태가 심각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나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깔끔하게 국민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자.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전에 의제를 얘기한 게 예의 없다고 할 거면 영수회담 때 품에서 꺼낸 A4 용지는 뭐냐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일단 이걸 만약에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민주당에서도 뭐 논의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다 공개를 했을 때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식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생중계를 만일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뭐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견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덜컥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네. 이해식 실장은 최수영 의원님. 이거 공개하면 한동훈 대표가 불리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해식 실장. 뭐 이해식 실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생중계가 되면 투샷 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어느 한 사람만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 투샷이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정치 신인이지만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고 지지하는 그런 토론자잖아요.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민주당을 장악을 했지만 벌써 국민 눈에 비치기에는 벌써 구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대선을 한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구 대비에다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이른바 나는 법무장관 출신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두 가지에다가 또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 정치력 없다고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네. 이 인식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지로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 측에 조금 남는 장사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애둘러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내는 이거 우리가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아마 그런 손익 계산이 전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같은 프레임에 두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이미지적으로 TV 토론은 이미지에 또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하는 이 프로이긴 한데 TV 토론에서 신인 정치인과 상대적으로 구정치인의 느낌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초보기 때문에 말할 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할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대표가 더 유리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발끈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본인들이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비서실장들 간의 핑퐁인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신경전이죠. 비서실장들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살짝 이런 기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김상훈, 진성준 여야 정책위 의장이 20일 어제 오전에 비공개로 만나서 뭘 얘기를 했느냐? 최대 7개에서 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요 정도의 약간 입장을 좀 좁혔다, 합의를 좀 봤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 8개가 뭐냐? 구하라법, 전세사기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등등등 요런 게 정책위 이 의장 간의 논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가 있고 얼마 안 돼서 민주당에서 알립니다라는 이 문자가 왔어요. 뭐냐? 알려드립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에서 국가전력망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 사실이 아니다. 국가전력망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동을 한 건 맞아요. 회동에서 근데 이런 거 국가전력망법, 정부조직법 등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최초 보도가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나온 거는 아니에요. 때문에 최초 보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금 만난 건 맞지만 요거 아니에요라고 디테일하게 찝어서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윤경호 의원님 역시나 또 팽팽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동안에 여야가 얼마나 대화 채널이 없었는지 그걸 역설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요. 네.
특히 민생과 관련한 정책 협의조차도 이렇게 붕 떠 있었구나. 근데 이게 민생이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 사실 국가 전력망법 같은 거는 한쪽에서는 지금 25만 원 생활지원자금 도와주자.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정부가 그걸 받아줘야만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또 하나 인구 출산, 뭐 저출산 이런 거 담당할 부처를 새로 만들자. 그 정부 조직법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크게 다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 민생 관련 법 뒤에 포함이 돼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대상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여야 간에 그동안에 이 협의 채널이라는 게 정말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요, 저는 우선순위를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를 들어서 아까 폭염 백서 얘기하셨고 폭염 고위 당정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뭐 물가 대책이든 아니면 뭐 저소득층의 전기료와 관련된 뭐 긴급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뭐가 있고 조금 더 뒤로 뭐 따져 보자면 뭐 아까 말한 정부 조직 건드리는 거 이런 거는 어느 선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지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원내대표가 협의할 건 따로 정책위 의장들이 협의할 건 따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의미가 있죠. 여야 대표가 딱 한 번만 만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생중계 아니라 뭘 해도 좋아요. 근데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제 예산도 처리해야 되죠. 9월 정기국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여야 대표가 딱 한 번 만나고 말 거면 생중계 아니라 뭘 해도 저는 뭐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생중계에 저런 얘기는 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커튼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어야죠. 정치라는 건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지. 좀 공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야 간에 서로 주고받을 것도 있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 여야 간에 물밑 대화라는 건 일단 존재하지 않았었구나라는 방증 아니겠느냐. 그만큼 여야가 지금 상당히 서로 극단에 있고 메말라 있다라는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참 신기한 게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또 25일 있을 여야 대표 회담이 결렬될 것 같다는 분위기는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오늘 이런 기사를 냈어요.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민생 성과 필요한 한과 이, 진검승부 미루고 윈윈 모색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둘 다 살려면 이번에 윈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양당 대표의 스왓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협 요인 등등을 지금 나눈 거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선 강점, 기민한 여론 대응력. 하지만 약점은 여소야대의 구조적 한계, 기회는 민생 정책의 주도권 확보, 위협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강점, 네, 이 확고한 당 장악력. 하지만 약점은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 기회는 중도층 외연 확장, 위협은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다라고 여야 대표의 좀 스왓 분석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요거 최수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왜 이렇게 기싸움이 팽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 조율을 가지고 사실 이례적이에요. 여야 대표 회담이 확정되고 나서 하기로 한 날부터 의제 조율까지 6일씩 걸린 건 전 처음 봤어요. 원래 2, 3일이면 다 조율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합의를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조율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싸움하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민생 얘기하잖아요. 뭐 금투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민생 관련한 뭐 그다음에 그 전기료 지원이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번에 대표되면서 당 강령에 기본사에 넣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특정 이슈에 대한 자기 주도권, 즉 이슈 오너십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관철시키면 민생이라는 이슈 오너십을 본인이 쥐어갖는 거고 그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이라든가 최혜병 특검을 관철시키면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한 이슈 오너십을 갖고 자기 운동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회담이 결렬되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렬시키는 쪽이 이번에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렬되지는 않는데 다만 6일을 둔 것은 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형과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보고 이슈 오너십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그런 참모들과 지금 전략팀들의 아주 치열한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민생 이슈를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양쪽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투가 나지 않는 건 나 안 해!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지는 거다. 그 순간 지는 거다. 그래서 양쪽 다 팽팽한 가운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뭐가 됐든 일단 앞으로 나아가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은 민생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25일 날 여야 대표가 만나야 뭐가 돼도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거겠죠. 예상 의제 및 입장입니다. 예상 의제들 어제 저희가 좀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상병 특검, 25만 원 지원법, 금투세 폐지 그리고 정치개혁 부분, 네 이런 부분들. 근데 다른 부분들은 뭐 사실 어제랑 큰 차이가 없는데 최상병 특검 부분은 어제 살짝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입장, 제보 공작 의혹도 같이 수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제3자 추천특검법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보 공작 의혹 얘기도 어제 같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조작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집권 여당 대표답게 법안을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모의든 사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네, 장경태 의원 얘기는 제보 공작 의혹 넣어서 특검법 그럼 발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인데? 지금 장경태 의원 뭐 최고위원도 아닌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경태 의원이 제보 공작 의혹의 넓은 의미에선 당사자입니다. 왜?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장경태 의원이랑 만나서 논의를 하고 언론에 제보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법에 여기 들어가면 장경태 의원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이거 넣으세요 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의혹 받겠다. 그럼 성사되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특검법으로 인해서 이 최상병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협상함에 동시에 네. 국민의힘 내부와 보수층을 설득도 해야 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압법 같은 특검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설득 작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뻔히 민주당이 세 번째 특검안을 냈는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그 정치적 술술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굳이 입법 발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안을 함께 도출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먼저 협의가 되어야만 네. 이 법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럼 짧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당 내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지금 여러 사람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 설득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설득을 잘 되고 있는지까지는 뭐 이렇게 네. 만나시는 과정은 다 비공개로 되고 있고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셔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견이 있었으면 지금쯤 네.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목소리가 없는 걸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대표의 회담의 실무 협상 과체에서도 지금 좀 삐그덕거리면서 생중계를 할까 말까가 언론 보도로 먼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모습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대화 채널이 정말 없었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혜병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도 없이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위에서 소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28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합의 처리하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야의 합의하는 모습 보여준다라는 또 기분 좋은 뉴스가 앞에 소개가 됐는데, 저 전세사기 특별법의 그 과정을 보면 네. 야당의 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야당 안만 고집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을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얼마든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발의를 해서 그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뭔가 여당에서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할 때 하더라도 해야지, 안도 안 내놓고 그러면 이게 진전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한 목소리가 아니니까 안에도 설득하고 밖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안을 낼래야 안의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약간 요런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이런 게 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아, 요거 말고 요 전거 보시죠. 딜레마. 네. 야는 압박, 여는 부정적.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 딜레마다. 딜레마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한동훈 대표 곤란할 거예요. 딜레마죠. 네, 딜레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에서 그럴 한동훈 대표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26일까지 제한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약간 얕은 수예요. 굳이 시한을 제한할 필요가 없죠. 25일 날 지금 여야 대표회담 잡혔으면은 오히려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고 그러면은 네. 시간과 이런 걸 주지 않고 진실규명이라는 앞에 저 조건절을 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 먼저 제한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26일까지라고 제한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반응하잖아요. 당신네들 위헌적 소지가 있는 특검법부터 그러면 철회해라. 철회하면 우리도 고민해 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이제 뭔가 얹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부분은 이 용산과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착근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게 이제 가야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자체가 수면 위로 온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 행사라든가 당내 착근화, 세력화에 굉장히 부정적 요인을 주기 때문에 네. 시간을 조금 끌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 즉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해보자. 그게 오히려 저는 설득력이 있지. 민주당 입장에서 내놓은 26일 가이드라인 치고 당신들이 다 만들어 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압박하려면은 네. 최소한 뭐든 해봐라라고 역제안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얘기인즉슨 25일이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위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처리하기로 했는데 근데 다른 데서도 신경전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살짝 봤던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대통령실 축하난 전달 이틀째 연락. 야, 금시초문. 이건 또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이 볼까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처음엔 실무진이 이재명 대표한테 축하난을 전달하려고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정무수석실 김명현 정무 1비서관이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2번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남겼는데 여전히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식 비서실장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나 말고 딴 사람도 하고 다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얘기를 하고. 여기는 전혀 받은 바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양쪽의 공방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실의 백발백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잘못이다. 아니, 그렇죠.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저 하나밖에 없나요? 창구가 저거 하나밖에 없나요? 창구가 막혀 있으면 다른 네. 데를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이틀째 연락했는데 연락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언론 플레이 먼저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요. 이런 게 왜 뉴스로 다뤄질까라는 것도 이게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를 축하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이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과연 노리는 거일까요? 그거 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제3자들이 보기에도 아 이건 누군가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굉장히 오만했구나 이런 판단이 아마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언론에 대고 아우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요가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의 난을 받는 걸 거절합니다. 이런다면 이건 얘기가 되죠. 근데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대통령실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할 얘기입니까? 전 이건 100번 입을 열어도 대통령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준엄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최소영 의원님. 저는 이제 사실 지난번 조국혁신당 그 당선자들이 네. 대통령실 보낸 난을 그때 수령 거부하면서 거절했어요. 해프닝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축하의 의미로 보낼 거면은 축하의 의미만 담으면 될 일인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단신으로 갔으면 그냥 될 일을 괜히 무언가 여기에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다가 일이 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뭔가 매끄럽지 않은 모습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영수회담, 여야 대표 회담이에요. 영수회담 얘기까지도 사실 같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여야 대표 회담이 25일에 끝나고 영수회담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알라뷰입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데 기사 보시죠. 부산일보입니다. 이재명 보이면 이재명 알라뷰. 응? 연예인 팬덤 담는 정치인 팬덤. 이재명 보이면 이재명 알라뷰가 무슨 얘기야 싶은데 요걸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뭐로 돼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 남해, 서해.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사랑해입니다.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왜 95점이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한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범수 총장.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띄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런 얘기였죠. 지금 이렇게 화환이 있는데 당대표 된 거 축하합니다라는 화환인 건데 여기 이런 문구가 있었다니. 우리 바다가 4개다. 동해, 남해, 서해. 이재명 사랑해. 강 보이면 리버뷰, 바다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 보이면 알라뷰. 네. 이재명 전당대회 점수 몇 점이냐? 95점이다. 왜 100점이 아니야? 5점이 없어서 95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예능을 다큐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지지자들이 어쩌면 유머를 좀 더 섞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에 성공했고 그 득표율 자체도 85%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득표율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얼마든지 저는 정치 문화의 한 일환으로서 저런 문구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 문구가 너무 과하다, 뭐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이라는 정부 여당이 공식석상에서 저걸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이상하다, 뭐 정말 잘못됐다라고 다큐로 받을 수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없나요? 집권 여당이 공식석상에서 다뤄야 될 의제가 네. 저 화환의 문구밖에 없나요? 사실 지금 민생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어려워져 있고 경제 위기다 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집권 여당이 모여서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저런 시기에 저런 화환들을 보면서 뭐 조롱하고 뭐라고 하고 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얼마나 더 저는 소구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사실 유머는 유머로 받고 예능은 예능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재밌는 문구를 만드는 것은 저는 정치 참여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또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관심하고 정치 혐오로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하고 정치 혐오보다는 약간 이렇게 유머를 좀 섞어서 하는 이런 팬덤 문화의 또 다른 또 이 면 아니겠느냐. 근데 이거를 예능을 너무 다큐로 받아서 회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맞느냐라고도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화환이 이번에 문구가 좀 이 논란이 됐긴 했습니다만 화환 자체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정치권의 화환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언제냐? 한동훈 대표도 화환을 많이 받았었죠. 뭐 LA 동료 시민, 동훈 삼촌 응원해요. 하면서 막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가자 추다르크 뭐 이런 얘기들 해서 또 꽃다발, 꽃바구니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추다르크란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나왔던 게 윤석열 힘내라,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화환이 쫙 또 앞에 이 검찰총장실 앞에 쫙 깔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화환들, 저희가 좀 문구를 오늘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언젠가부터 정치권의 화환이 조화가 혹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팬덤 정치가 확실하게 이제 뿌리 내리고 퍼져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 팬덤 정치가 윤경호 위원님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사모와는 양상이 좀 달라요. 지금 제목처럼 연예인 팬덤 느낌이 좀 납니다. 글쎄요. 연예인과 비교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인 팬덤 현상은 네. 상대적인 뭐 영향도 받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처음에는 마구 밀어주다가 나중에 압박하고 뭔가 탄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같은 지지가 붙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표에게도 윤석열 정부가 사법적인 잣대로 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방위 공세를 퍼부으니까 달라붙어서 오히려 더 팬덤에 가까울 정도의 지지층이 똘똘 뭉치잖아요. 팬덤이라는 이 현상을 제3자가 또는 이 반대편 당사자가 비판한다. 네. 이거 안 먹힐 겁니다. 문제는 맹목적인 지지와 맹목적인 응원이 가져오는 사회 전체적인 부정적인 길이죠. 이를테면 네.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봐야 될 사안도 이들은 왜 맹목적으로 그냥 밀어주고 맹목적으로 그러다 보면 조금 때가 묻은 것도 덮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팬덤이라는 게 연예인들에게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치인들에게까지 온 거 이거는 강성 자기 지지층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이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 보여서 제발 이 맹목적인 후원, 맹목적 지지가 가져오는 폐해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팬덤이 있고 없고의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맹목적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맹목적인 건 분명한 그 폐해가 있다라는 뼈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화환들을 보면 이게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또 다른 방증이 되는 거죠. 아까 뭐 이재명 알라뷰라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강력한 팬덤 지지가 있다라는 방증이 될 텐데 사실 꼭 화환뿐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때 그게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준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종 5위였다가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여기서도 사실 이른바 이재명 팬덤에 대한 힘이 두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목받는 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인데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대표 거리시 수석 최고가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는 대표가 고려한 원내대표가 받죠. 근데 원내대표 말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걸 당원을 변경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원을 개정하면 신명 김민석이 대표 승계 1순위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바로 민주당에서 알립니다라고 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했느냐. 당대표 거리 시 직무대행이 되는 1번 승계자를 원내대표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변경하는 당원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입니다. 아니에요. 오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전당대회 때 그게 나갔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이재명 대표였던 힘 실어주는 그런 모습도 다 봤고 실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죠. 힘을 실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부인은 했지만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치권에서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저런 당원 개정 내용 자체가 공유되거나 뭐 논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는 말이긴 합니다. 가장 득표가 많은 1등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수석 최고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또 다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의 그 어떤 그 선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예상이나 또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만약에 저렇게 당원을 개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원내대표가 뭐 영원히 박찬대 원내대표인 것도 아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뭐 영원히 계속 수석 최고위원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개인을 보고 이런 당원 개정에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논리로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당원 개정 자체는 사실 당원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의 1인자는 당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원내대표라는 것은 사실상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자리 잡은 또 문법이고 공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당원 자체가 뭐 개정 논의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과한 해석들 그리고 과한 또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선 아니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 굴뚝에 아니 뗐는데도 연기가 났다라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최소영 의원님.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나고 불 붙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불 붙는 방법이 네, 많다. 불 붙는 방법 많아요. 제가 보기에 속내를 들킨 겁니다. 사실은 자가 발전이다. 속내를 들킨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하고 싶었는데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화한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원내 전략 열심히 수립하고 당대행 대표 권한대행 잘했는데 이걸 왜 나오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 명석한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 만든 사람이 참 두뇌가 명석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 이재명 옆에는 김민석과 한준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에게 수석 전략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이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인데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만일 대행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최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기획단 역할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강성 지지층의 바람인데 지금 너무 빨리 나와서 뜨거라 하면서 이거 진화한 겁니다. 조만간 다시 나올 겁니다. 조만간 다시 나올 거다. 다만 타이밍이 좀 너무 빨랐을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아침엔 피플. 네. 첫 번째, 김재원 최고위원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 왜 나온 거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김재원, 정봉주의 탈당 권유. 함께 명파리 도적 토벌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페북에 자신이 올렸어요. 네. 볼까요? 오랜 친구 정봉주의 주는 시, 노붕우 정봉주 시를 올렸습니다. 네. 전당대회 초기에 출마 전에 초전승, 전당대회 초기에 승리를 구가하더니 공세개념 패전서, 개딸 공격에 패전하고 말아 슬프도다. 망민당이 불망당, 민주당 있더라도 스스로 당당함 잊지 말고 입국당화 토명적, 국민의힘 들어와서 명파리 도적 토벌하자라고 시를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요 시를 올렸길래 저희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큰 아픔을 겪으셨을 것 같고 또 민주당의 비인간적인 그런 작태를 스스로 느끼면서 정치의 환멸도 느끼셨을 텐데 용기를 잃지 말고. 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이것도 저희가 또 취재를 한 겁니다. 김재원 최고님, 정봉주의 민주당에 대한 충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의와 정권 교체의 절박함을 우롱하지 맙시다. 라고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받으면 뉴스죠. 받으면 뉴스예요. 거절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영 대변인님. 네. 김재원 최고는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조를 올린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네. 볼 때 김재원 의원은 노련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적절한 상황과 적절한 인물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사실 정봉주 의원만큼 비명이나 반명 의원 중에서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의원은 비명 반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본인이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네. 볼 때는 충분히 비명 반명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조차도 높은 인지도와 팬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탈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완벽한 일극 체제가 되었던 점을 오히려 김재원 의원이 잘 비유했고 사실 덩샤오핑도 마오쩌둥을 비유할 때 07가삼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07과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07과 3이랑 010으로 판단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 후보가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거냐에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데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네,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임종석 정치 보복 수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주지검 앞에서 어제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네, 검찰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불러서 조사한 이유 뭐에 관해서냐 이거죠.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뭔가 알지 않겠느냐,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만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억울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들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조사는 임 전 실장이 인적사항 외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다. 3시간 2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 3시간 20분 동안 인적사항 외의 모든 건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억울하고 아니면 나 아니에요 이래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진술을 거부했느냐라는 거죠. 일단 진술 거부권은 또 헌법상 보장된 수사를 받는 사람의 권리이긴 합니다. 네. 얼마든지 방어권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참고인이었다가 얼마든지 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러면 자기가 당당하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이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 보복성 수사인 것이고 전임 정부를 결국 털기 위한 수사라면 결론이 정해져 있는 수사인 것인데 이 수사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한들 자기 말을 믿어주겠느냐라는 불신이 저는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뭐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혹여라도 뭐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가서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이란 생각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처럼 실제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겠느냐라는 점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